사람을 안다는 것. 서로를 깊이 알면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넓어지는가? 데이비드 브룩스. 한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일.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오래된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유대인 가족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성적인지 알 것이다. 그들은 늘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껴안고 노래하고 춤추고 울고 웃는다. 그러나 나는 영화와는 좀 다른 부류의 유대인 집안 출신이다. 나의 성장기 슬로건은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영국인처럼 행동하라라는 말로 요약된다. 우리 가족은 모두 말수가 적었고 감정을 내색하지 않는 편이었다. 어린 시절이 별로였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집은 성장하는 나에게 자극을 주는 공간이었다. 추수감사절 저녁에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빅토리아 시대의 장례 물품의 역사와 유당불내증의 진화적 기원을 이야기하는 시기였다. 우리 집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드러나지는 않았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나는 약간 무심한 성격이 되었다. 4살 때 다니던 보육원 선생님은 부모님께 말하셨다. 데이비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지만 함께 놀지는 않아요. 옆으로 비켜나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내더군요. 타고난 본성인지 양육의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대상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초연함은 내 성격의 일부가 되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머릿속에 혼자 틀어박히기를 즐겼다. 혼자서 외롭게 글을 쓸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버니스라는 여자애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한 끝에 그녀가 다른 남자애와 사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지금도 기억난다. 도대체 버니스는 무슨 생각이지? 내가 그 녀석보다 글을 훨씬 더 잘 쓰는데.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회생활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와 웨슬리안 대학교, 브라운 대학교의 입학 사정관들은 18살의 내가 시카고 대학교에 가야 한다고 결정 내렸다. 물론 나는 모교 시카고 대학교를 사랑한다. 그곳은 지금껏 발전해 왔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내 얼음 같은 감정을 녹여주는 학교는 아니었다. 당시에 내 마음에 속 들었던 말은 시카고 대학교는 무신론자 교수가 유대인 학생에게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가르치는 침례교 학교다 였다. 학생들은 실제로는 효과가 있지만 과연 이론적으로도 그럴까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닐 정도였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가던 나는 충격적이게도 아주 잘 적응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지났을 무렵에 나는 유쾌해 보이지만 어딘지 억제돼 있는 듯한 청년이었다. 즉,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인 동시에 타인과 쉽게 친해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도망치기 전문가였다. 누군가가 다가와 어색하게 친한 척이라도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에 의미심장한 시선을 준 다음에 세탁소 주인과 중요한 약속이 있어 당장 가봐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는 도망치곤 했다. 도망에는 그야말로 도가 텄을 정도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나는 느낌으로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다가와 나와 가까워지려는 순간이 얼마나 어색한지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다. 나도 내심은 그들과 가까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안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모드로 나에게 자리 잡았다.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내 감정을 자유롭게 내버려 둘 때 어떤 감정이 끌어오를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상대방에게서 상처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일반적인 사회성 부족과 같은 여러 원인의 등 떠밀린 끝에 그렇게 되었던 게 아닐까 싶다. 정말 사소하고 바보 같은 일화 하나가 지나치게 억압된 상태로 살아가던 그때의 내 모습을 잘 보여준다. 나는 열렬한 야구 팬으로 경기장에 간 횟수만 해도 수백 번이지만 관중석에서 파울 타구를 주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15년 전쯤 어느 날이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홈구장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타자의 배트가 부러지면서 손잡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헬리콥터 날개처럼 뱅글뱅글 돌았고 선수 대기석을 넘어 관중석에 앉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나는 손을 뻗어 배트를 잡았다. 관전 도중에 배트를 줍다니 파울 타구보다 1000배는 드문 일이었다.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전리품을 흔들고 주변 사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잠깐이나마 유명 인사가 된 기쁨을 만끽해야 옳았다. 그랬어야 했건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모두가 쳐다보는데도 나는 그저 배트를 발밑에 내려두고는 별다른 표정도 없이 앞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나 자신에게 고함을 지르고 싶다. 좋으면 좋다는 티를 좀 내. 그 당시 자발적인 감정 표현에 관한 한 내 감정의 용량은 기껏해야 양배추 크기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인생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든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경험은 가히 감정의 혁명이었고 나는 어른이면 누구나 감내해야 하는 상처와 고통을 내 몫만큼 받아들였다. 인간 관계의 단절,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나의 시행착오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나는 질병의 가짓수 등이 그런 것들이다. 점점 나는 내가 취약한 상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유익하다. 한층 깊은 내면에 있는 억압된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일화가 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이 사건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내 여정의 상징적인 시작점이 되었다. 나는 가끔 해설자나 전문가 자격으로 토론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보통은 워싱턴 DC에 있는 연구소들인데 주로 재정 정책을 다루는 토론이라 다들 열정이 넘친다. 일찍이 매그 그린필드 기자도 워싱턴은 고양이를 건조기에 넣은 말썽꾸러기들이 아니라 그들을 고자질하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하루는 뉴욕에 있는 퍼블릭 시어터에 패널로 초대받았다. 그날 토론의 주제는 공공생활에서 예술이 수행하는 역할이었다. 배우 앤 해서웨이와 위트와 지성이 넘치는 빌 어윈 등이 패널로 함께했다. 이 토론에는 서로를 가차없이 공격해야 한다는 워싱턴 연구소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무대 뒤에서도 앞에서도 모두가 서로를 응원했다. 그러니까 거대한 단체 포옹을 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셈이었다. 우리는 모두 동지애와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서웨이는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다. 무대 위에는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릴 경우를 대비해서 티슈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다른 패널들이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술 작품에 압도되거나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은 마법 같은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나도 내 감정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나의 영웅 세뮤얼 존슨의 표현처럼 내 모습은 피겨스케이트를 타려고 허둥대는 바다 코끼리 같았을 것이다. 패널 토론이 끝난 뒤에 우리는 또 한 차례 단체 포옹으로 그 자리를 기념했다. 그때 나는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야. 이런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야겠어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
그날 이후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변화는 조금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사람들과 동떨어져 사는 것은 인생에서 이탈한 것과 같고, 이 이탈은 곧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 자신과 소원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던 길로 여정을 떠났다. 나 같은 작가들은 공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소재를 다룬다. 그리하여 나는 감정, 도덕적 자질, 정신적 성장 등을 주제로 책을 썼다. 효과가 있었다.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쪽을 선택했으며 내 감정을 더 많이 공식적으로 표현했다. 나는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배우자가 죽고 난 뒤 느끼는 슬픔에 대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걱정에 대해서 기꺼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이건 뭐지? 아, 이게 바로 감정이구나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엔가는 콘서트장에서 춤을 췄고 끝내주게 좋았다. 또 어느 날엔가는 아내가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이 슬펐고 끔찍했다. 인생의 목표도 바뀌었다. 어릴 때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나이가 드니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현명한 사람은 정보를 소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연민 어린 마음으로 이해한다. 현명한 사람이야말로 인생이 무엇인지 안다. 나는 특출난 사람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단점을 살피는 능력과 한층 완전한 인간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자극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나는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눈에 띄게 발전했다. 증명하라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 운 좋게도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토크쇼 슈퍼소울 선데이에 2번이나 게스트로 출연했다. 2015년과 2019년에 한 번씩이었다. 두 번째 출연했을 때는 녹화가 끝난 뒤에 오프라가 다가와서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네요. 지난번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칼같이 차단하셨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런 말을 듣다니 정말 자랑스러웠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오프라에게서 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다. 마음을 여는 일은 충만하고 친절하고 현명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간관계, 공동체, 우정, 사회적 연결 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이 단어들은 추상적이다. 실질적 행위, 즉 우정을 쌓거나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사소하고도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 사회적 행동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적절한 시점에 드러내는 것.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정중하게 대화를 끝내는 것.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하는 것.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는 것. 모두가 환대받는다고 느끼는 모임을 만드는 것.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지만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사회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외로워졌고 깊은 우정의 결핍을 느낀다. 우리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타인이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얼굴을 바라봐 주기를,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를 갈망한다.
이는 다른 어떤 욕구보다 강렬하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원하는 종류의 풍부한 관심을 전달하는 기술에 대한 실용적 지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가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데 뛰어난 시절이 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에는 특히 도덕적인 지식이 상실된 듯하다. 학교와 기관은 진로와 직업을 준비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기술을 전수하는 일에는 전혀 집중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르치는 인문학은 쪼그라들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런 기술들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는 신뢰, 배려, 애정을 쌓는 몸짓을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자신이 사회적 접촉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자극이 친밀감을 대신하는 소셜미디어 세상은 섣부른 판단이 넘쳐나고 이해하는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서서히 비인간화되는 이 시대에 나는 사회적 기술에 사로잡혔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관계의 기술 말이다. 나는 우리가 일상의 미세한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를 얼마나 잘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좌우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기술은 단 하나의 기본을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을 깊이 바라봄으로써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능력, 즉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그 사람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당신 자신에게 주는 궁극적인 선물이다. 내 안의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이해해준다는 느낌만한 만족감은 별로 없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본다고 느낀 때가 언제인지 또 어떻게 느꼈는지 묻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이야기한다. 자기도 알지 못했던 어떤 재능을 다른 사람이 알아봐주던 때를, 극도로 지친 자신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챈 사람이 곧바로 손을 내밀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던 때를. 지난 4년 동안 나는 이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그러려고 노력했다. 내가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다분히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인생에서 중요하고 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만약 누군가와 결혼할 예정이라면 상대의 외모와 관심사, 직업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사람이 동경하는 대상을 나도 동경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이력서에 기재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겠지만 그 사람의 주관적인 지표, 즉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서 침착한지, 동료들에게 관대한지도 알아야 한다. 훌륭한 직원을 회사에 붙잡아 두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한 보고서에 직원이 회사를 떠나 이직하는 이유를 경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경영자 대부분은 연봉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이직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회사를 떠나는 당사자에게서 가장 많이 나온 이직의 사유는 회사 내의 인간관계였다. 그들은 상사와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소중한 존재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즉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회사를 떠났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능력은 결혼을 결정할 때나 직원의 채용 관리에서 중요하다. 또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환자를 돌보는 의사, 참석자의 필요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주체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 힘든 일과를 끝낸 뒤에 지친 몸을 끌고 잠자리에 드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에게 역시 필요하다. 주변의 사물과 현상을 자기 입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지닌다면 인생은 한결 여유로워진다. 이와 관련해서 맥킨지 보고서는 이렇게 언급한다. 수십 년 뒤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많이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것은 사람 대 사람의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번영을 누리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술을 탁월한 수준으로 연마하라.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는 정신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다. 누군가를 제대로 잘 바라보는 것은 아주 강력한 창의적 행동이다. 스스로의 아름다움과 힘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모습으로 바라볼 기회가 없는 사람은 자기 안의 아름다움과 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누군가 바라봐 준다는 것은 성장을 이끌어낸다. 관심의 빛이 누군가를 비출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꽃을 활짝 피운다. 누군가의 커다란 잠재력을 알아볼 때 그 사람도 비로소 자기 안의 커다란 잠재력을 알아본다.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의 취약해진 마음을 알아보고 공감해 준다면 그가 인생의 거친 폭풍우를 헤치고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심리학자 다이애나 포샤는 말했다. 회복력의 뿌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해 준다는 느낌, 그리고 애정이 넘치고 상냥하고 침착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자리한다는 느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신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방식 속에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세 번째 이유는 국가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였다. 인간은 비슷한 사람들과 소규모 무리를 지어서 살도록 진화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이 놀랍도록 다원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간다. 미국과 유럽과 인도, 그 밖의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은 이념과 배경이 제각각인 다양한 인종 및 민족으로 구성된 대규모 다문화 민주주의 국가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다원적인 사회가 살아남으려면 차이를 넘어 신뢰의 전제 조건인 이해를 보여줄 시민이 필요하다. 적어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시민이. 나는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물론 나는 당신이 경험한 세상을 당신만큼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한다. 조금이나마. 우리의 사회적 기술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다원적인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저널리스트인 나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일인데 자신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존중받지 못한다는 이들을 자주 만난다. 예를 들어 흑인은 자신을 일상적으로 괴롭히는 제도적 불평등을 백인이 외면한다고 느끼고 내륙의 시골 사람은 태평양 연안이나 대서양 연안에 사는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느끼고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놓인 사람들은 서로를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해할 마음을 내지 않고 어딘지 억눌려 우울한 청년은 부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오해한다고 느끼고 사회 특권층은 자기 집을 청소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대신해주는 모든 주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남편과 아내는 자기를 가장 잘 알아줘야 할 배우자가 아무것도 모른다며 절망한다.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문제 가운데 많은 것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가 파괴되었기에 발생했다. 이 거대한 균열을 복구하고자 한다면 작은 문제를 잘 처리하는 법에서 배워야 한다. 디미니셔와 일루미네이터. 군중 속에는 디미니셔와 일루미네이터가 있다. 제 능력을 믿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디미니셔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한다. 즉, 디미니셔는 타인을 친구가 될 사람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디미니셔의 레이더에 타인은 잡히지 않는다. 반면 일루미네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둔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을 따로 훈련받았거나 스스로 깨우친 사람들이다.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언제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관심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존중받는 존재라고 느끼게 한다. 당신도 분명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미처 내면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을 바라보게 하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지어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움을 준 사람. 이런 사람을 당신은 분명 만났을 것이다. 소설가 E.M. 포스터의 전기를 쓴 작가는 포스터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뒤집힌 카리스마에 사로잡히는 경험이었다. 내 말에 어찌나 집중하는지 나 자신이 가장 정직하고 예리하며 최상의 인물이 되는 기분이었다 라고 썼다. 포스터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보라. 윈스턴 처칠을 낳기 전에 제니 제롬 이야기도 유명하다. 젊은 시절의 제니는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영국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글래드스턴의 경쟁자인 벤저민 디즐레일리와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제니는 자기 자신이 영국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래드스턴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디즐레일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다. 벨 연구소에 있었던 일화도 유명하다. 오래전에 그곳 경영진은 몇몇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들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특허권을 더 많이 개발했음을 알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경영진은 궁금했다. 과연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연구원들이 특별한 성과를 올렸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학력이나 지위 등 가능한 한 모든 단서를 추적했다. 하지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러다가 경영진은 이상한 점을 하나 포착했다. 가장 생산적인 연구원들이 전기 엔지니어 해리 나이퀴스트와 아침이나 점심을 자주 먹는다는 사실이었다. 나이퀴스트는 훌륭하게 의사소통했을 뿐 아니라 연구원들의 연구 과제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질문을 던지며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즉, 나이퀴스트는 일루미네이터였던 것이다. 자, 당신은 디미니셔인가 혹은 일루미네이터인가? 질문을 바꾸겠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나는 독자인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일을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무지가 넘쳐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는지 연구하는 분야에서 선도적인 학자인 윌리엄 이크스는 처음 보는 사람끼리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경우가 약 20%밖에 되지 않으며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더라도 35%에 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크스의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0부터 100까지의 공감 정확도 척도로
공감 정확도 척도로 평가했는데 이 점수는 응답자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0점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조금 전에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뜻이다. 반면 상대방의 마음을 꽤 잘 읽어서 55점이라는 제법 높은 점수를 받은 이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읽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배우자에게 가졌던 초기의 판단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배우자가 아무리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도 처음의 판단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점점 무지해진다. 이게 사실임은 굳이 논문을 들춰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당신은 살면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대상이 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은가? 정작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 이 책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봄으로써 그 상대방이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느끼게끔 하는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하도록 돕는다. 이 주제로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기술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특출한 사람들이 이 기술과 유사한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활용한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다. 심리학자는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방어기제를 알아채는 방법을 훈련한다. 배우는 연기하는 인물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 배역에 몰입하는 연습을 한다. 전기 작가는 인물의 모순을 알면서도 인물의 인생 전체를 조망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찾아낸다. 토크쇼에 숙련된 진행자는 게스트가 마음을 열고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방법을 안다. 이 밖에도 간호사, 목사, 경영자, 사회복지사, 마케터, 기자, 편집자, 인간관계 전문가 등 사람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예상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직업은 많다. 내 목표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는 단편 지식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실용적인 접근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층 크고 높은 이해에 도달하고자 여정을 시작했다. 이 여정을 마치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한다. 다른 사람을 깊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지 어떤 기술을 익혀서 숙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나는 깨달았다. 연기 수업처럼 말이다. 즉 무대에 서는 배우는 학교에서 배운 바를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내면화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 내가 독자에게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책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취하는 자세를 바꿔놓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 책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방식을 바꿔놓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 책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바꿔놓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당신은 분명 인생의 특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의 일이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딱딱하기 짝이 없는 책을 읽고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드니 현관문 앞에 선 아내가 눈에 들어왔다. 열린 문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아내에게 쏟아졌다. 아내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지만 아내의 시선은 우리가 현관 탁자에 둔 항아리 속 하얀 난초에 머물렀다. 나는 읽던 책을 덮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상하고 놀라운 깨달음 하나가 물결처럼 찰랑거리며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는 아내를 잘한다. 나는 아내를 정말로 잘한다.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내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들도 아니었고 아내의 인생 이야기도 아니었다. 낯선 사람에게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때 쓰는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라는 존재의 흐름 전체였다. 즉 더없이 환한 아내의 미소이자 깊은 내면에 흐르는 아내의 불안이었으며 아내가 드물게 드러내는 격렬함의 섬광이었다. 아내가 가진 정신적 활력이었고 아내의 음악이 가져다주는 가장 고양된 순간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속한 단편들을 바라보거나 특정한 기억을 끄집어낸 게 아니었다. 특정한 기억을 끄집어낸 게 아니다. 내가 바라보거나 느낀 것은 아내 그 자체다. 아내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아내의 실체다.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함께 견디고 기뻐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 인식하는 직관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어쩌면 그 마법의 순간에 아내를 아내 바깥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아내의 내면에서 바라보았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알려면 그 사람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포착할 어렴풋한 단서가 있어야 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표현할 유일한 단어는 beholding, 바라보기이다. 아내는 현관에 있었고 햇살이 아내의 등 뒤에 쏟아졌고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 정말 평범한 사람이 존재할까? 누군가를 제대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의식은 이렇게나 특별하고 풍부하게 다가온다. 그 사람이 들려주는 교향곡에는 그가 인생을 어떻게 자각하고 어떻게 창조하는지가 모두 담겨 있다. 따뜻하고 친밀하고 심오하던 그 순간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인간적인 연결이 가져다주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다. 심리 치료사이자 저술가인 메리 파이퍼도 언젠가 나에게 말했다. 수많은 뛰어난 작가나 사상가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그들이 하는 경험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랍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변의 타인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